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9번 운 좋게 됐고요. 예, 재윤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해를 좀 풀고자 하는데 저는 서민들의 재테크를 상담해 드린 적이 없고요. 네, 재테크하면 망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 재윤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폰트가 깨져서 이상하죠. 먼저 70년대 가난의 풍경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71년생입니다. 접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고요. 되게 깜찍했던 애가 이렇게 끔찍하게 자랐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7시만 되면은 동네 공장 앞에 서성거렸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 어머니가 그 공장에서 퇴근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어슬렁거리다 보면은 어머니를 기다리느라 서성거리다 보면 친구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이 묻습니다. 너 거기서 뭐 하냐? 그럴 때마다 저는 매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공장에 다니는 게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어린 마음의 가난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가난에 대한 단상이 아주 추운 겨울 중학생 오빠가 지나가는데 외투도 입지 않고 짧은 작은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발이 다 나와 있는데 손목과 발목이 다 나와 있는데 새빨갛게 얼었습니다. 제가 그 오빠를 보면서 울컥했는데 속으로 얼마나 추울까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얼마나 창피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70년대 가난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지금의 가난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가난은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부끄럽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공포스럽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이 등교를 빨리 시킵니다. 왜냐하면 채권 추심원과 마주칠까 봐 그렇습니다. 어떤 여성은 집에 돌아갈 때 양복 입은 남자가 서성거리면 마음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툭하면 살림살이가 그것도 가난한 집의 살림살이가 압류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60만 원 빚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일요일 한밤중에 유치장에 끌려간 사연도 저희가 마음 아프게 상담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런 비극이 벌어졌었죠. 한 가족이 빚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어머니와 초등학생 딸이 먼저 자살을 했는데 초등학생 딸이 아버지에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살리려고 애쓰지 마라. 이제 편해지고 싶다. 빚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이면 빚이 얼마나 힘든 것이면 초등학생 아이가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까 60만 원 빚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이 여성은 중학생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여성입니다. 일요일 밤 법원에 출석해서 재산이 없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밤중에 아이가 보는 앞에서 수갑이 채워진 제 유치장에 끌려갔습니다. 그 여성은 사실은 60만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갚았습니다. 갚아도 이자가 더 빨리 불어나는 대출시장. 그리고 그 채권은 알고 보니까 끝도 없이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추심되고 그리고 채권이 행사할 수 있는 무지무지한 재산권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야만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상담도 했습니다. 초등학생 1학년짜리, 3학년짜리 아이 파산면책 시켜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된 빚. 그 초등학생 아이가 이렇게 판사에게 호소문을 썼습니다. 나는 어려서 나에게 날아오는 편지가 무척 반가웠어요. 근데 그게 우리 아버지가 대신 갚지 못한 빚을 나에게 대신 갚으라는 편지인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야만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김아무개 씨가 카드사에서 100만 원을 빌립니다. 그 1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3개월 연체되면 부실채권이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이 부실채권 사실은 많이 만들면 금융회사 건전성에 문제가 돼서 금융감독당국에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제재를 하게 됩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많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 신중한 대출, 책임 있는 대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에 1100회 이상 돈 빌려 쓰라는 대출 광고가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많은 분들이 빚을 갚지 못합니다. 이렇게 갚지 못하면 그 카드사는 연말에 어떻게 하느냐. 100만 원짜리 김아무개 씨의 채권, 이 100만 원이 그 카드사의 회계장부에서 영원 처리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영원 처리된 빚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도 되는 겁니까? 채권을 지워버리지 않았습니까? 손실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아야 됩니다. 왜냐? 카드사는 상각 처리하고 손실 처리하지만 그 채권을 대부업체 등의 헐값에 팔아치웁니다. 당연히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이기 때문에 제값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할인돼서 팔리는데 그 가격이 무시무시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채권 몇 %에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순진하고 착합니다. 50%, 70%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이 채권은 3%에서 10% 사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아무개 씨의 채권이 만약에 5%에 팔렸다. 그러면 5만 원에 팔린 겁니다. 5만 원짜리 저렴한 채권, 저렴하다고 해서 채권이 갖고 있는 재산권까지 저렴해지지 않습니다. 재산권은 포괄적으로 5만 원짜리에 팔렸지만 다 사실은 양도됩니다. 그 재산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소득조사할 수 있고요. 재산조사할 수 있고요. 소득과 재산 다 털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런 통지서를 보냅니다. 유체동산 압류 예고장. 이게 뭐냐? 살림살이 압류하겠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상담하는 상담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아무도 없는 시간에 찾아온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찾아왔으니까 압류장 들고 찾아왔으니까 문이 잠겨 있겠죠. 그러면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땁니다.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 가난한 살림살이에 밥그릇, 숟가락만 빼고 다 딱지를 붙입니다. 이게 바로 채권이 갖고 있는 무지막지한 재산권입니다. 이 재산권이 5만 원 헐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당시 새누리당 약속했습니다. 322만 명의 채무자, 신용유의자 구제하겠다. 예, 당연히 약속을 지키기는 했으나 거꾸로 지켰습니다. 예, 약속을 구제해주겠다고 지켰는데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 국민행복기금이 발표를 했습니다. 3주년 국민행복기금의 실적 해서 발표를 했는데 54만 명을 구제를 했고 그리고 그들의 빚 54%를 탕감해줬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국민행복기금이 갖고 있는 270만 건의 채권이 사실은 178만 건은 이미 참여정부에서도 채무조정을 시도했으나 사실은 형편이 되지 못해서 갚지 못한 여전히 연체되고 있는 빚입니다. 그리고 94만 명, 3.7% 헐값에 샀습니다. 이렇게 헐값에 샀는데 국가가 대신 나서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절반만 깎아주고 절반은 추심하겠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되느냐. 국민행복기금에서도 발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소득은 월 40만 원밖에 안 된다. 월 40만 원 버는 사람들에게 1,000만 원의 빚 절반 깎아주고 나머지 500만 원 갚아라. 그 500만 원 갚는데 수익이 발생하죠. 왜냐? 3.7%에 샀으니까요. 수익이 발생하면 그것을 은행에 배당하겠다. 추정을 해보니까 2018년이면 9천억 원가량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불쌍한 채무자를 구제해주겠다고 약속하더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신 추심 사업하면서 은행에 오히려 돈벌이를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국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약속합니다. 제가 주빌리은행이라는 걸 만들어서 주빌리는 희년이란 뜻입니다.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비탄감을 의미합니다. 시민단체임에도 불구하고 1,500억 원의 채권, 4천여 명의 빚을 탕감했습니다. 사실 비탄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탕감할 수 있었느냐. 저희 돈 없습니다.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돈 1억 원 갖고 1,500억 원의 채권을 탕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정치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 구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 1,000만 원 이하의 생계형 빚 탕감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행복기금이 갖고 있습니다. 41만 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 세금 한 푼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살리겠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탕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채권에도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상사채권, 한마디로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면 5년 지나면 채권은 소멸돼야 됩니다. 그러나 소멸이 지난 채권도 여전히 사고 팔리고 그리고 추심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채권, 이렇게 소멸이 완성된 죽은 채권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규제를 만들겠습니다. 규제를 만듦으로 인해서 지금 은행 5군데에서만 그리고 예보가 갖고 있는 것만 거의 8조 원입니다. 이 법 하나 만들면 8조 원가량의 빚이 자동 탕감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채무조정 절차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아까 헐값에 팔았다 그랬죠. 왜 대부업체 헐값에 팝니까? 채무자에게 얼마 갚을 수 있느냐? 반이라도 갚을 수 있느냐? 30%라도 갚을 수 있느냐? 채무조정 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업체 파는 것보다 그게 금융회사 건전성에 더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이미 선진국에서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빚 돌려막기 하고 있는 340만 명의 채무자가 또 있습니다. 이 채무자들에게도 다시 재기의 기회 반드시 보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함께 믿어주시고 그리고 투표해 주시고 저는 무엇보다도 인권이 우선이고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권보다 재산권보다 인권이 보장받는 나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